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느새 열심히 달려온 한 주가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 아침인데요. 예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어딜 가도 캐롤이 울려 퍼졌고 또 연말에 약속을 잡느라 다들 분주했었죠. 예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낯설기도 하고 어쩐지 이대로 한 해가 저무는 게 아쉽고 좀 많이 서운하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계획해보는 거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날 지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는 첫눈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날도 차분하게 기다리다 보면 조금 늦더라도 결국 온다는 것을 같이 믿고 함께 기다려보시죠. 12월 11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의견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지금 중부 내륙 지방의 안개가 아주 짙습니다. 지금 이른 시간에 저희 방송 들으면서 이동하시는 분들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금요일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동조개과에 속하는 조개 중에 하나인 이것.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조간대에서 주로 자라는 이것. 살이 노랗고 씹는 맛은 쫄깃하고 씹다 보면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것. 벌교하면 생각나는 이것. 껍데기 표면에 20개가량의 붉은 골이 파여 있는 이것은 바로 꼬막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행운의 주인공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1257-3344-0089번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치킨 교환권은 1583번, 케이크 교환권은 8732번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은 9775-6311번을 비롯한 15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KBS 우리의 농업을 업시키고 우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농업의 업을 저희가 영어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저희가 글자의 의미를 맞춰봤습니다. 자, 농가가 총 7곳 그리고 4개 시도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을 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의 피해 상황이 어떤지 또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지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가금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분위기가 어떨까요?
예, 지난 11월 27일 전북 정읍시 유경오리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의 대비는 하셨지만 막상 이제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농촌도 있었습니다. 특히 축산농민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학교 급식과 외식업 위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가 닭과 오리 그리고 계란이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계산이 됐을까요? 추산되는 규모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계속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전국의 고병원성 AI가 좀 빠른 속도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초반 3, 4일에 한 건꼴로 이렇게 접수가 되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하루에 한두 건 정도로 잦아졌다고 합니다. 네. 살처분된 가건 수는 그동안 한 약 400만 마리 정도 됐는데요. 바로 어제입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전남 장성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을 해서 지금 정밀검사 중인데 이선영 아나운서가 7곳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또 8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종오리가 약 8천 마리 정도를 사육 중이라고 하는데 최근 산란율이 감소해서 좀 접수를 이제 신고를 했더니 아무래도 AI 양성으로 이렇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수보는 농장과 도축장 그리고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시설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요. 또 도축장 내 도축 물량을 좀 전량 폐기하도록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피해를 산정해 보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관리가 계속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기가 꼭 겨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봄에도 있었고요, 여름에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찰 검사와 임상 검사로 상시 방역으로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 철새 이동으로 아무래도 AI 바이러스 국내 위험성이 유입 위험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시기에서는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더욱더 예찰과 그리고 임상 검사를 강화합니다.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가금 판매소를 매월 이틀간 전부 비워내고요. 그리고 농협 공동방재단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의 소독을 지원을 하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등 일제에게 소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축장 소독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어떤 한편에서는 이렇게 좀 빨리 발견한 이유는 그동안의 예찰 검사, 그리고 임상 검사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농가 7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 나주의 오리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그래서 전국 8곳에 지금 농가에서 발생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근본적인 한계가 조금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문제가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보시나요? 예, 보통 공장식 축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각 축들을 좀 좁은 공간에서 대량 사육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또 외부를 딱 차단을 하고 이런 어떤 공장식 축산이라고 말하는 게 참 그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또 바이러스나 세균의 매개체를 차단을 해서 전염병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동물 혹은 이제 경제동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체가 생명이기도 하지만 또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좀 더 많이 빨리 기르는 방식을 택하고 아무래도 지역별로 집적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AI가 터지면 크게 긴장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주로 오리와 닭을 집중적으로 기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밀접이 돼 있어서 반경 3km 내에 가축들이 이렇게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이런 축사가 들어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시설에서 기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은 좀 경악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축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축장, 그러니까 가축 축사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과 유통의 편의성을 이렇게 좀 생각하는 설계거든요. 그래서 양축장과 도축장이 몰려있기 마련이고 또 한국의 국토가 굉장히 좁아서 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말하는 그 거리두기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의 3km 이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금류가 4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살처분만 해야 그게 이제 최선인가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네, 2003년에 처음 그 AI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2017년까지 좀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좀 살처분이 있어 왔던 거죠. 현재 간단하게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방역 조치를 취하냐면요. 그러니까 발생 농장에서 반경 3km 내에 있는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애완 조류를 포함해서요, 가금류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생산물, 예를 들어서 계란도 해당이 되고요. 또 사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경 10km 내에 있는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 지역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한 어떤 7일간 이동 제한을 하는데 실제로 이 이동 제한 조치가 농가에서 겪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가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축산업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제역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대가축인 돼지와 소가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구제역 백신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살처분 대상 가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금류에는 이 백신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한데요. 일단 사육 두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AI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좀 치료성 논쟁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정말 사육 두수가 너무나 또 많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리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가 더 극심하다고 하던데 그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휴지 기제가 있잖아요. 이게 오리 네. 농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왔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겨울철 오리의 어떤 사육 제한, 즉 휴지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규제가 오리 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 때문에 오리 산업계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는 규제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역의 원래 목적인 오리 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좀 진흥을 하고 이런 것과는 좀 동떨어지고 그냥 해마다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휴지기를 실시하라 이런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생산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일단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생산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가금 농장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 방역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시겠지만. 네. 휴지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하면 이 수평 전파라고 옆으로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파를 막기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농장 입장에서는 사육 회전수라고 합니다. 연간 8회에서 10회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 4회로 혹은 3회로 줄어들어서 계열 업체도 그리고 농가에서도 좀 큰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휴지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도 오리를 키우겠다 하고 하면은 약 100개가 넘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수시로 또 오리가 검사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휴지기로 그냥 자동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에 따른 보상을 보게 되면 이 오리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의 한 80%를 적용을 하고요. 그 병아리를 생산하는 종란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약 5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4개월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6개월 정도 사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농가는 시설 유지를 좀 해야 되고 여러모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휴지기를 갖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을 좀 추가로 만들면 좋을까요? 예, 방역이란 말이 참 익숙해진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원색적이라고 할 정도로 살처분에만 초점을 맞춰온 그동안 언론의 보도 행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을 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방해가 되었다라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하겠는데요. 네. 단순히 발생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 동원으로 많은 사회적 손실이 나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도시와 농촌 떠나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수기를 해야 할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생태 보존의 차원에서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들도 많잖아요. 그런 당위성이 있지만 가금 생산자들에게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가 바로 철새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공통의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장기적인 토론 그리고 수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고 그 격에 맞는 인력과 예산 배치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여러 순기능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식물 방역과 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수위 영역의 강화와 그리고 방역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 등 다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살처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좀 철저한 방역에 대한 체계를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뭐 AI의 닭고기 달걀 파동이 우려된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던데 글쎄요. 현 상황에서 보면 어떨까요? 소비자들도 역시 그런 걱정을 같이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0만 마리 정도가 지금 살처분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이 사육 두수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동안 소비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외람되지만 그 언론의 좀 호들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공급량은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싼 값에 많이 먹으려면 그 어떤 대책도 사실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생산과 그리고 적절한 가격으로 이 고기 그리고 계란을 소비를 하려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공급량은 이렇게 모자라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이런 기사가 많이 나면 오히려 또 소비가 위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사를 네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잘 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우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첫눈이 왔어요. 보셨어요? 뉴스로만 봤습니다. 네, 저도요. 직접은 못 봤는데. 눈이 오면 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첫눈이잖아요. 이게 네. 한 달 가까이 또 늦게 내린 눈이라 좀 아쉽기도 합니다. 못 봐서. 근데 눈 덮인 겨울산을 보면 또 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릴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떠나볼까요? 예. 그 작년 같으면 여러 송년 모임으로 밤늦게까지 거리가 들썩들썩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 고요와 정막이 밤을 밤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되게 큰데요. 또 다른 그리운 사람, 그러니까 지난 1년을 열심히 살아온 그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 떠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전남 순천 조계산 송강사에서 서남사로 산길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굴목지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한국의 산티아고라니 뭔가 꼭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산티아고라면 예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는 스페인의 순례길을 의미를 합니다. 송광사와 서남산도 사찰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산티아고로 불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종교를 떠나서 아마 순례길에 포커스를 두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집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인지, 회사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인지, 학교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인지 많이 혼돈스러운데요.
외국으로 떠나기 힘든 요즘 우리나라 숲에서 진짜 나를 사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일 같습니다. 네. 집에 있는 내가 진짜 난지 여기 있는 내가 진짜 난지 생각을 해보는데 다 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숲에서 나를 찾는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네. 굴목재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다른 좋은 길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숲 전문가 전용우 교수가 정리한 글에 따르면요.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순례길은 세계에서 딱 2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고요. 그 일본의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람마다 달라 어디가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데 그 불자들은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도소람에 이른 숲길, 그다음에 성철 스님이 백년암에 주석하면서 걷던 희랑대와 지조감을 거쳐 해인사의 선원에 이른 숲길, 그다음에 강원도 설악산 용대에서 백담사를 거쳐 봉정암에 이르는 숲길을 꼽았고요. 그 산꾼들 산에 다니신 분들은 오대산 월정사의 전남 숲길과 정멸 보궁에 이른 선제길,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굴목재길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굴목재길. 산꾼이라고 하면은 뭐 산행 많이 다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 네. 그런 분들이 말하는 좀 타는 재미가 있는 산은 뭐 글쎄요 좀 쉬운 산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체력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 굴목재가 있는 산은 조계산은 884m고요. 이 굴목재는 조계산 정상이 장군봉, 여기를 올라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는 대략 6.5km 되는 아담한 숲길입니다. 물론 어느 길이나 마찬가지로 초반에 오르막길을 좀 올라야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가파르지도 않고 완만해서 아마 초보 산행을 나서시는 분들도 무난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겐 좀 굴목재라는 말이 생소하기도 한데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굴목재는 골마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골마기는 양쪽에 골짜기를 가로막고 있는 줄기에 나 있는 문, 그러니까 통로 길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골마기가 굴마기, 굴매기를 거쳐 굴목재가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동네 분들은 울창한 숲이 굴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고 굴목재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모습은 그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있는데 이 주요 배경이 조계산입니다. 조계산 빨치산 토벌을 위해 1960년대에 벌목을 하고 불을 지르고 난 뒤 다시 조성된 숲이 현재 우리가 부른 숲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가장 좋은 숲이라는 것을 알려준 서나무가 있고요. 단풍나무, 참나무, 노각나무 등이 이 겨울이라 몸을 가볍게 하고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푸른 잎이 우거진 여름과는 다른 황량하면서 고즈넉한 풍경을 우리가 눈에 담을 수 있는데 현재요. 그러다 보니 나무 사이사이로 부는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보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산은 여름산대로 또 뭐 겨울산은 겨울산대로 매력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나무를 그 산의 특색에 맞는 어떤 나무를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보통 굴목재길은 많은 분들이 서남사에 시작해 송강사로 가시는데요. 저는 순천역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송강사 가는 버스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송강사를 먼저 갔는데 송강사 매표소를 지나 조금 걸으면은 그 법정 스님이 수행했던 불이람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는 길 이름이 무소의 길인데요. 가다 보면 큰 대나무들이 우거져 있고요. 작은 산죽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남사로 쭉 가다 보면은 키 작은 조리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산죽이라고 불리는 이 조리대가 내내 눈에 밟혀서 오늘은 이 조리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소유길의 조리대. 그 돌 걸러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쌀에 돌을 걸리는 게 조리인데요. 지금 주로 복조리를 만들 때만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복조리를 만들 때 쓰는 조리대는 대나무 수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대나무는 소나무처럼 대나무는 수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담양에 많은 키 큰 왕대를 비롯 솜대, 맹종죽, 해장죽, 이대, 조리대 등 이런 걸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요. 그 대나무를 줄여 대라고도 하고 한자어로는 대나무죽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 세계 12속 50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해장죽속, 왕대속, 이대속, 조리대속 이렇게 4속 1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 제주에서 등산을 할 때 조리대 봤는데 키 작은 작은 거예요. 네.
미니 대나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아, 그 대나무 밭에 비가 내리고 나서 가면은 그냥 쭉쭉 올라온다고 사라락 사라락 소리도 나고 죽순 자라는 소리 들린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뭐 약간 시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진짜 소리가 나나요? 아, 네, 제가 그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 중록원도 가봤는데요. 직접 보지도 못했고 아직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예. 네, 그렇군요. 조리 때도 빨리 자란다 그러던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즐겨 먹는 이 죽순은 그 대나무 죽 중에 맹종죽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죽순을 많이 먹는데요. 이건 보통 막 20cm도 자라는데 조리 때는 좀 작기도 하고 해서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대나무류는 우리가 보통 외떡잎 식물로 나이테가 없고 비대 생장, 그러니까 줄기의 부피가 자꾸 커지는 생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없는데 왜 나무라고 하느냐, 풀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풀은 한 해 혹은 열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만은 대나무는 보통 60년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수명이 닿을 때까지 잎과 줄기가 모두 살아 있고요. 그래서 풀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또 보통 식물들은 가지 끝에 생장점이 있습니다. 자라는 점이 있는데요. 나무는 해마다 생장을 하는데 대나무는 마디마디에 생장점을 두고 마디가 동시에 자랍니다. 두 달이면 7에서 8m까지도 자란다고 하고요. 일정 크기가 되면 더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나무가 나무냐 풀이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나무의사분이 쓴 책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런 모든 특징을 아울러 보자면 결국 대나무는 나무로 보기도 어렵고 풀로 보기도 어렵다. 굳이 따지면 생리적으로는 풀의 성격을, 형태적으로는 나무의 성격을 지녔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걸 보고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풀이냐 나무냐 아니면 제3의 종이냐. 그게 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여러 해 살이 대나무는 종에 따라 싹튼 지 3년, 11년, 15년, 30년, 48년, 60년, 120년 만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검은 대나무의 오죽은 60년, 그다음에 키 큰 중국 원산의 왕대가 120년 만에 꽃 피우고 씨앗을 맺고 말라 죽는다. 이런 말라 죽는 풀이다. 이런 이제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풀이 나무와 다른 점은 풀은 딱 한 번 꽃을 피우고 죽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해마다 이제 꽃을 피우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처럼 오래 살면서도 딱 한 번 꽃을 피우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자원을 축적해 한 번에 많은 씨를 만들면은 보통 나무들은 해마다 열매 개수가 줄어들죠. 그런 것보다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키 큰 나무 아래 자신들만의 영역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조리대는 대략 5년 정도에 한 번 꽃을 피우고요.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은 뒤 말라 떨어지지만 이듬해 다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느 대나무처럼 땅속 줄기로 무성 번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면 사시사철 푸른 산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나무가 그렇게 쑥쑥 빨리 잘 자라는데 매년 또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면 전국이 대나무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푸른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키 작은 미니 대나무 같은 조리대도 이제 산에 가면 좀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네네. 네. 그 송강사 천자암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여기 가면 향나무 일명 그 쌍향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두 그루인가요, 그러면? 예, 쌍향수에서 두 그루가 되고요. 이 쌍향수는 800년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두 그루가 좁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쌍향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88호입니다. 높이는 12m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따른 그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려 때 보조국사와 담당 국사가 중국에서 돌아오실 때 그 짚고 향나무 지팡이를 여기에 딱 꽂아가지고 나란히 꽂아서 현재까지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그 송광사의 쌍향수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 워낙 그 쌍향수는 워낙 고목이라 그 나무 외과 수술을 받아서 생장을 하고 있지만은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여전히 건강한 것 같고요. 이거 쌍향수를 줄기가 꽈배기처럼 꼬여 자라는 모습을 보고 곱향나무라고도 부르는데 곱향나무는 중국 동북부 및 한경 남북도 산악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키 작은 감목이고 일반 향나무보다 잎이 짧고 대부분 바늘잎입니다. 하지만 쌍향수는 키가 크고 대부분 비늘잎이라 식물학적으로 진짜 곱향나무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향나무도 그리고 그런 조리대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 나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서정 작가님 그 순례길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굴목재길 다 둘러보고 나서 어떠셨어요? 네, 제가 그 오랫동안 산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산길에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네. 그 겨울이고 평일이어서 그랬겠지만 정말 온전히 나를 돌아다보는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었고요. 우리가 보통 나무를 보면서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무는 항상 변합니다. 나무처럼 산다는 말의 진실은 나도 변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나무가 보여주는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내년에 또 더 나은 나로 변화시키는 또 다른 순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면에서 굴목재는 더없이 추천드리고 싶은 좋은 숲이었습니다. 네, 순례길을 걸으면서 나를 찾는 그런 건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8910님께서는 월급날에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또 깊은 나를 찾기 위해 순례길 한번 같이 걸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자,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걱정입니다. 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제 4만 명을 넘었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2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줄긴 했는데 이틀 연속 700명 선에 근접을 했는데요. 이 중에 지역사회 발생이 646명이었고 또 이 중에 서울이 251명, 경기도가 201명, 인천이 37명 등 수도권에서 489명이 나왔습니다. 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충남이 20명, 울산 17명, 경남 16명, 강원도 15명, 충북 12명 순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어서 4만 98명이 됐고요. 사망자도 최근 속출하면서 현재 564명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병상이 부족한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요. 네, 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수도권에서만 500명이 넘습니다.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 측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정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급한 대로 서울의료원은 컨테이너 병상 48개를 만들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이 체육관에라도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다 해도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걱정입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모아서 방역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열렸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까? 결론을 못 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심의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청한 그 증인 8명에 대한 신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 화요일에 결론이 난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어제 시시각각 징계위원회 상황이 변하면서 하루 종일 관련 뉴스가 이어졌는데요. 징계위원회는 어제 오전에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무려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피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회의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 신청 제출 이후 회의가 재개가 됐고요. 이 회의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기각을 했습니다. 다만 기피 신청 대상 중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검사 2명 중 1명인 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이 징계위를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를 했군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 밤 9시쯤에 상정돼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홀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는데요. 어제 0시가 되면서 회기가 종료됐고 오후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5명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도 완화해서 변호사 자격 부여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을 하고요.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서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 기약 없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서 다행이다라며 2021년 새해 목도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야권의 반발이 거센데요. 그 비상시국회의라는 게 출범을 또 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어제 연속회의를 열고 이 폭정 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라는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이 조직을 고리로 이 반문재인 연대를 모색하면서 이 조기 정권 퇴진을 위해서 대동단결한다라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는데요. 이 비상시국연대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호 집행위원장,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회장, 신문명 정책연구원의 장기표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7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국가를 정상화한다는 대의 명분 아래 일치 단결할 것이다라며 한가로운 지분 싸움과 노선 투쟁은 잠시 접어두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외곽 시민단체들은 할 일이 따로 있고 당이 할 일은 따로 있다라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 범야권 연대 같은 개념을 갖고는 마땅히 투쟁을 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태극기 세력과 손을 잡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이번에도 안 되면서 그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요? 네, 어제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산업 현장에서 각종 안전 불감증으로 많은 노동자가 숨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무려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어제 고인의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요.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추모식을 가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장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2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감에 오늘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거듭 약속을 했었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 법은 여전히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공청회만 한 번 열렸을 뿐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시간은 단 15분에 그쳤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언제 제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앞서서 농업 이야기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곳에서 이제 8곳, 전남 나주의 오리 도축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확진이 됐다고요? 네, 이 전라남도는 어제 이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견된 나주 오리 도축장에서 이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축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도축장에 있던 오리 44,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을 했습니다. 이 도축장에서 도축된 오리는 한 곳에서 출하한 것이고요. 이 외부 반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사육 중이던 오리 22,000여 마리를 최근 모두 도축장으로 출하를 했고 현재 기르는 오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기존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과는 다른 계열사 소속이지만 그 영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의 반경 10km 이내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출하 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 농장 14곳에 4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방역 지역 내 77개 농가 31만 마리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함께하는 숲으로 가는 길 코너를 들으시고 4222번님께서 나무는 평생 사람에게 위로와 건강, 평안과 도움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김대성님께서 드디어 콩을 깔았습니다. 맨날 운전할 때만 듣고 있었는데 하셨고요. 이 아침에도 또 함께 들어주시니 또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날이 좀 포근해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중부 내륙 지방에도 안개가 상당히 짙습니다. 아직은 해가 뜨기 전인데 오늘 저도 이제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개등 꼭 켜시고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 아침 일찍 나서는 분들은 밝은색 옷을 입거나 또 밝은색 모자나 목도리처럼 운전자의 눈에 좀 잘 띄는 색상의 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또 안전할 것 같아요. 또 이제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꼭 도로에서 다니실 때는 좀 밝은색 옷을 입으시고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거에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